8년간 아주 깊이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 액수가 계좌가 있고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돈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켜보겠어 하는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런 안전하고 나의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의 그런 통장 세팅을 잘 하는 거.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IRP랑 그 연금저축 펀드는 목표가 노후 대비예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은 노후 대비 목표는 너무 먼 미래잖아요. 소득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짧은 ISA가 1순위,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좀 노후 대비도 일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IRP나 연금저축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의무이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은 퇴직연금을 반반씩 하는데, 연금에다가 그거나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조금 보완할까? 요게 IRP고요. 그러니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추가로 개인형 IRP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나는 노후 대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누구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연금저축이거든요. 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이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 이상 돼서 찾아야지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용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나 연금저축을 그 세액공제 액수만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같은 거를 더 많이 넣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와 우선순위를 좀 고민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부터 용돈을 현금으로 안 받고 체크카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학생 때는 주로 쓰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카드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만 쓰는 게 체크카드고, 신용카드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사에서 부여한 한도만큼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자신 없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먼저 만들면은 확실히 돈을 많이 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크카드도 대학생들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하면은 부모님이 중학교 때 만들어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계속 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체크카드의 종류도 정말 수백 개, 거의 뭐 1,000개 정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돈이면 내가 조금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잘 골라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카드 고릴라나 요런 사이트 들어가서 나의 소비 패턴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은 나한테 유리한 체크카드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좋은 금융상품 선택,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 선택 연습이기 때문에 고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개수가 많으면 그 개수만큼 돈 관리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으면은 3개,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지는 마시고 좀 적정하게 개수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 많고 소득 높고 그리고 대출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 신용 점수를 내서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대표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서 점수를 내는 기준은 그 대출, 그다음에 카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출 연체한 적이 있는지, 뭐 얼마 빌렸는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을 때 연체 가능성이 얼마나 돼? 이거를 점수화한 게 신용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용 평가에서 점수를 낼 때는 플러스 정보, 소득, 자산 이런 거는 거의 보지 않고요. 마이너스 정보를 연체한 적 있어? 어디서 돈 빌렸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걸로 점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대출 이력도 없죠.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할 게 없어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서 잘못된 그런 대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 어렵다고 온라인상에서 잘못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 잘하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대출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 잠깐 떨어졌다가 금방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리면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액수와 상관없이 점수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풀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그런데 거기서 대출이 안 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저축은행 이런 데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금융권에서 안전한 금융 환경풀에 나를 놓이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게 천점만점이에요, 신용 점수가. 그런데 대학생들, 사회초년 이제 막 시작하는 기본값이 750에서 800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신용 점수는 최소 900점 이상. 그러니까는 대출 가능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신용카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거기에서는 세금 체납된 은행권에서의 연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대출 정보, 카드 그 사용 정보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휴대폰 회사에서의 정보도 들어가고요. 세금 체납 등등등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도 연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연체로 보는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단기 연체, 장기 연체로 나뉘는데 연체 한 건 이상 10만 원 이상 5 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로 잡거든요. 그러면 5 영업일이면 월화수목금 하니까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리고 장기 연체는 한 건, 두 건으로 나뉘는데 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00만 원 초과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게 한 건 있으면 장기 연체, 2건 이상은 100만 원 이하의 3개월이 중요하더라고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장기 연체로 나뉘는데 이게 활용기간 지켜보겠어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서 카드 대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신나게 놀고 와서 문자를 보니까 뭐 연체됐습니다. 뭐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쓴 거를 얼른 넣어놨어요. 그럼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 연체를 보고 지켜보겠어 하는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 점수 안 오르고 뭐 이렇게 대출 받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미만 한 2, 3, 4일 정도 연체한 거 그 정도는 오케이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그 금융교육이 하고 싶어서 인젠 금융권에 갔는데 인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막 독촉 전화가 중간에 막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독촉 편지를 막 꺼내기도 하니까 '내 인생에 나는 집 살 때도 대출 안 하고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미래 소득을 땡겨서 하는 게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땡겨서 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대출인 거죠. 근데 단 감당 가능한 내에서. 이런 것들은 뭐 학자금 대출, 집 살 때 감당 가능한 내에서 조금 보태서 사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대출인데, 미래 소득을 땡겨서 사는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거 아닌데 그냥 좋은 스포츠카를 사서 할부로 산다, 이런 거는 1년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대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고금리 대출, 땡겨서 하는 그게 너무 고금리일 경우에는 좋은 대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부자들도 대출이 많긴 한데요. 부자들의 대출은 왼쪽 대출. 네, 가치가 많은 곳에 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용도로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대출은 사실 오른쪽이 많습니다. 고금리 대출, 생활비 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출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땡겨서 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2,200만 명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들고 있는 통장인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집들은 월세나 전세나 매매나 여기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새로 생긴 집을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티켓 같은 게 청약 통장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 생기는 집은 또 복지의 개념으로 뭐 대표적으로 LH 아니면 지자체 SH 이런 데서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짓는 게 공공주택인 거고, 민간 건설사에서도 지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신청 가능한 게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20대 이제 MZ 세대가 많이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확률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청약통장을 확률상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담을 것인가 요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게 좋고, 확률상 가져가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좋은데, 일단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다르긴 한데 최대한 2년 정도는 그 해당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기본이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내가 집을 당첨되고 싶으면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 좀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 그리고 무주택자야지 되고, 민간주택은 사실은 1주택도 가능하긴 하지만 확률상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납입을 하거나 예치금을 넣어둬야지 1순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2,200만 명 중에 66%가 다 1순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파트를 새로 만들고 여기서 1, 2, 3등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 있는데 우선 공급은 일단 빼고 일반 공급으로 생각을 하면은 청년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해지를 하는데요. 특별 공급 때문에 이 청약통장이 청년한테 아주 의미가 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특별 공급은 새로 짓는데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있는 계층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겠다, 우선적으로 자리를 주겠다라는 게 특별 공급인데, 이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최대한 80%가 특별 분양이고요. 민간 건설사에서 자이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한 그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도 한 절반 정도가 특별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어디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간 추천, 이런 계층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다 보니까 이 특별 공급에서 신혼부부 카테고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결혼해서 자녀가 어릴 때까지는 청약통장이 그래도 되게 많이 의미가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있는 계층으로 LH 위주로 해서 이제 청년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도 청약통장 없애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인정하는 거는 25만 원까지예요. 그러면은 30만 원, 50만 원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2만 원 아니면 25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까지 내가 확률로 가져가고 싶다. 여기만 25만 원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2만 원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만 매달 최소 2년 이상씩만 유지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청약통장은 그 용도 그 정도만 넣고 나머지 목표별로 다양한 그런 금융상품에다가 좀 잘 세팅해서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위기이고 기회이긴 한데 단 준비된 자여야 되기 때문에 돈에서도 사실은 정말 많은 금융 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너무 리스크가 큰데 몰빵을 하면 씨앗 자체가 없어져서 더 힘들 수가 있어서 반드시 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를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도 보면은 뭐 투자를 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8 년간 아주 깊이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 액수가 정말로 작았습니다.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있고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더 집중을 하시고요. 돈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안전하고 나의 목표에 맞는 금융 상품의 그런 통장 세팅을 잘 하는 거 고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사기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유혹, 직업과 아르바이트 그런 사기들도 많아졌고요. 투자 사기도 20대 초반에 관심도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이 정말 곳곳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기에 조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